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신축 중이던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가 붕괴된 지 1년 반 만인 오늘부터 철거에 들어갑니다. GS건설이 짓던 인천의 아파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대기업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가 무너져서 전면 철거하고 다시 짓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대로 수천억 원대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요.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가 늦어지면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죠. 급하다고 신을 바늘 허리에 묶어서 쓰지 말라고 했던 옛말이 떠오릅니다. 늦더라도 실은 바늘 귀에 꿰어 써야 하듯이 기본부터 잘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감당해야 할 손해가 더 커지는 법이죠. 광주 화정 아이파크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 당초 모두 헐고 다시 짓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1층에서 3층에 이르는 커뮤니티, 상가 공간은 그대로 두고 주거층만 철거하기로 하면서 입주 예정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안전도 기업의 윤리도 신축 현장에서 무너진 외벽처럼 무너진 마당에 공사비 조금 줄여보자는 꼼수까지 부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아파트 신축 현장 곳곳에서 철근이 무더기로 빠졌는데 콘크리트 타설까지 마쳤다는 내부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빠진 철근보다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금요일 코너 YMCA 토론 네, 7월 14일 금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순천에서 시작합니다. 순천시가 지역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최저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만 조례가 제정된 지 5년이 지나도록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요? 네, 정부가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순천시가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도 5년이 지나도록 시행하지 않고 있어 조례 제정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해당 조례가 지역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 매년 예산 집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순천시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시 집행부를 비난했습니다. 이 생활임금 조례 진행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자체나 시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저소득 노동자들이 좀 여유로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제에서 정한 임금보다 약간 높은 비율의 임금을 지자체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순천시는 지난 2018년도에 해당 조례를 제정해 생활임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순천시는 제도 시행 이후 시의회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생활임금 지급 방안을 마련하라는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례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천시의 생활임금 지급은 내부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매년 지급 계획을 잡고 있지만 정작 예산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천시 조례에 지급 근거가 있는데도 정작 생활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 전남 지역 상당수 지자체가 이미 실시를 하고 있다면서요? 네, 생활임금 조례를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서울시를 비롯해 광역지자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점차 지급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남도청의 경우 올해 생활임금은 11,445원으로 책정했고 광주시는 11,93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영암군이 1,100원, 여수시가 1,380원, 목포시가 1,340원, 나주시가 1,200원, 해남군이 11,445원의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 생활임금 지급 대상자는 2022년 기준 총 2,768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중 기간제 근로자가 1,700여 명, 시출자 및 출연기관 근로자가 97명, 민간 위탁 소속 근로자가 929명, 대행사업 소속 근로자가 42명 등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시 소속 지급 대상자에게 올해 생활임금을 1만 원 기준으로 지급하려면 총 582억 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예산 대비 44억 원이 증가되고 11,000원으로 책정할 경우 총 641억 원으로 103억 원의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순천시 관내 민간 위탁 소속 근로자들은 이 최저 시급에 맞춘 임금을 받거나 또 이보다 더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지역 노동계에서는 이제라도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 이 생활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 최미희 시의원은 언론을 통해 생활임금은 2013년 이 부천시에서 처음 시행된 제도로 갈수록 제도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며 순천시도 이에 발맞춰 생활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순천시의 제도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수로 가겠습니다. 여수 웅천 지역의 생활형 숙박시설 입주자들이 자신들이 거주하는 생숙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하기 위해서 여수시 주차장 설치 조례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민발의 조례 개정 추진하고 있다 뉴스 전해드렸죠. 이 시도에 대해서 어제 여수시가 조례 개정 검토 의견서를 냈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냈어요. 네, 여수시가 여수시 웅천 지역 생활형 숙박시설 입주자들의 주민 발의 조례 개정 추진에 대해 해당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해 부정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5월 30일자로 발의된 이 여수시 주차장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어제 검토 의견서를 냈는데요. 여수시가 낸 검토 의견서 원문 그대로를 인용하자면 행정의 일관성, 신뢰성, 형평성 확보를 위해 주차장 조례의 현행 유지가 필요하고 주차장 조례 완화는 추가적인 특혜 시비 논란과 제2, 제3의 민원 발생이 예상되어 미개정이 원칙이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최근 웅천 지역 생숙 주민들의 주민 발의로 조례 개정이 진행되자 정규명 여수시장이 얼마 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시의회의 의견이 나오면 시 집행부의 입장을 내겠다 이렇게 입장을 냈는데 어제 여수시 집행부가 먼저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여수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여론이 찬반 여론이 대등한 상황이었다면 여수시 의회의 입장을 봐가며 입장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갔을 텐데 특혜성 조례 개정이니 또 핀셋 조례 개정이니 하는 지역 시민단체나 주민들의 반발이 나오자 의회에 앞서 입장 정리를 했고 부정적인 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게요. 공을 넘긴 걸로 보여집니다. 여수시의 개정 반대 검토 의견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수시의회가 어떻게 할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여수시 집행부 검토 의견에 조건부 입장을 추가로 냈어요? 네, 여수시는 검토 의견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내면서 시의회의 의결을 통한 조례 개정이 진행될 경우를 전제로 조건부 의견도 함께 냈습니다. 여수시는 시의회나 지역사회, 시민들의 공감을 통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면 주차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부설 주차장 인근 설치가 가능한 규모 300대 기준에 근접한 한도와 인접거리의 최소 완화를 충족한다면 시 집행부도 협조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여수시 집행부가 이 조건부 협조라는 것을 전제로 시의회가 주도하는 조례 개정에 협조할 수 있다는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그리고 시민들의 공감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되고 더구나 이 부설 주차장 가능 규모 300대 기준에 근접한 한도 또 인접거리 완화도 최소화한다는 내용이어서 사실상 생숙 주민들이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님 말씀대로 이제 공은 여수시 의회로 넘어간 셈인데요. 여수시 집행부는 난처한 상황에서 먼저 발을 뺀 상황이고 여수시 의회가 해당 주민 발의 조례 개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진행 상황 지켜보면서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양에서 마무리합니다. 광양시 광영동과 옥곡면 일부 주민들이 시내버스 배차 시간이 너무 길고 인도도 없는 버스 승강장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불편을 호소하고 계시네요. 네, 광양시 광영동과 옥곡면에 거주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이 버스 배차 시간을 비롯해 인도가 없는 버스 승강장을 이용하고 있다며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과 위험이 따르고 있다며 광양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지 주민들은 시내버스 배차 지연과 버스 정류장 시설 부실 문제에 대해 그동안 시민과의 대화가 있을 때마다 광양시에 민원을 제기해 왔는데 광양시가 매번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서도 아직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광양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해당 지역 시내버스 배차 시간이 1시간이 넘어 도심의 볼일을 보러 가려면 택시를 타야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시내버스 승강장이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 이용객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 주민들의 거듭된 민원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는 광양시 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 예측컨대 배차 문제나 교통시설 확충은 사전에 교통량 조사도 해야 되고 수요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해주긴 어렵다 이런 입장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진행자님이 점쟁이처럼 정확하게 광양시의 답변을 예측을 하셨습니다. 이 주민들의 거듭된 민원 제기에 대해 광양시는 시내버스 배차 문제는 단순하게 늘리고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하신 대로 교통량 조사를 거치고 난 후에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배차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 승강장의 인도 설치 문제 역시 관내의 교통 여건을 골고루 살펴야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본 후에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민원 사항들 해결해 드리죠.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마 기간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오전까지 비 예보가 있던데 장마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폭염이 또 찾아오겠죠. 지역 곳곳에서는 다가올 또 뜨거운 여름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여름하면 뜨거운 태양 아래 모래사장을 떠올립니다. 이제 장마가 끝나면 뜨거운 태양을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텐데요. 시민들은 빨리 이 긴 장마 끝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얼마 전부터 전국의 해수욕장이요 대부분 개장을 했거나 준비 중인데요. 여수 지역은요 만성리, 모사금, 방주포, 무술목, 장등, 낭도, 거문도, 안도, 웅천 이렇게 9개 해수욕장이 지난 8일 개장을 했습니다. 예. 고흥군은 남열 해돋이 해수욕장과 연포수욕장 등 11개 해수욕장이 내일부터 일제 개장을 합니다. 이렇게 여름 휴가철 물놀이 시기가 다가오면서 시민들은 지역 해수욕장의 물놀이 안전 대책이 제대로 잘 이루어졌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시민 인터뷰 들어보시죠. 궁금해요. 해수욕장 가면은 피서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 많이 온 관광객과 해수욕장에 노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 안전 요원들은 부족하다. 저는 좀 그렇게 느끼는 편이에요. 오염수 때문에도 날리고 그리고 아무래도 여수가 그래도 일본하고는 좀 더 가까우니까 좀 더 타격이 있지는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이 바다에서 마음껏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 수는 있을까. 또 해파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네, 대부분 해수욕장이 8월 중순까지 운영하게 됩니다. 매년 해수욕장에서 순환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안전대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 전남도가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이용객이 집중될 수 있는 이 도내 해수욕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실태 안전 감찰을 했습니다. 네. 이 해수욕장의 안전 관리에 관한 지침과 수상 레저 안전법에 따른 시설 확충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했는데요. 여수시에서도요 9개 해수욕장 해상에 해수욕을 하는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 경계선 설치하고요. 웅천 해수욕장의 경우요. 해마다 수많은 해파리가 출몰하면서 맞아. 안전관리 경계선과 함께 그물망도 함께 설치를 했습니다. 예, 앞서 인터뷰에도 나왔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요원 배치 그리고 교육 아니겠습니까? 네, 여수시는요 해수욕장 개장을 대비해서요 안전요원에 대한 실무 교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수상 인명구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안전요원을 선발해서요 인명구조 실습, 수상 레저기구 조정 연습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해서요 2급 상황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네. 또 고흥군 경우에도요 시설 정비와 점검을 모두 마친 상황인데요. 여수해양경찰서와 고흥소방서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요. 수상안전요원 53명을 상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고흥 관내 해수욕장을 배치될 민간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전문성 향상과 구조 역량 강화를 위한 여수해양경찰의 교육이 있었는데요. 이론과 실습을 통해서 응급처치술, 물놀이객 안전지도 및 신고 요령, 또 인명구조 및 구조 장비 사용법 교육을 마쳤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우려가 지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곧 방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해수욕장 이용을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습니까? 네, 정부에서는요 국민들이 여름 휴가를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우리나라 대표 해수욕장 20곳에 대한 방사능 긴급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 지역의 해수욕장은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여수시에서는요 지역민들 우려를 고려해서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서 수질 검사와 백사장 토양 조사를 완료했고요. 수질 검사는요 개장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여수 해수욕장 안전대책 전반에 관한 내용을 여수시 해양정책과 해양레포츠팀 김은주 팀장 인터뷰 통해 들어보시죠.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전으로요. 제가 해수욕장 개장하기 전에 제가 위험성 평가 용역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해수욕장별 인명구조 자격증하고요. 그다음에 동력 수상 레저기구 자격증을 보유한 안전요원하고 그다음에 또 보조요원을 36명을 해수욕장별로 배치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주요 해수욕장 두 곳에는 의료 지원반도 상주해 있습니다. 해양경찰서하고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서요.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상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유형별, 그다음에 자연재난 유형별, 제가 방송 문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수욕장별로 다 배치를 해놨거든요. 사전에 어떤 사고 예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재해가 있다든지 하면 방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수욕장 수질 검사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장 전을 포함해서 수질 검사를 한 5회 정도 진행을 하고요. 해류 흐름상 현재 진행 중인 연안 정점 조사 결과 등을 통해서 일단 같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동해안의 상어 출몰로 걱정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다행히 지역 해수욕장 경우는요, 해류 영향으로요, 이런 상어 출몰에 대한 걱정 조금 덜 하셔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우려도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해상 정찰 등의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 물놀이 안전 사고, 유관 기관의 대비도 중요하지만 모두가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물놀이 예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 뉴스 1시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재미있고 편한 뉴스. 지역 시사는 역시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또 한 주 마무리해 보죠. 매주 금요일 시간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힘이 넘치십니다, 김석 총장님. 비가 오지 않습니까? 일부러 더 그렇게 하시는 거군요. 네. 예,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 수요일 날 또 어김없이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방류 투기와 관련해서 매주 수요일 날 저녁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연양동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수요 집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쪽은 나름대로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조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경기 화성시 반월동 무려 4시간이나 빗속을 뚫고 운전하고 가서 강의도 좀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수 YMCA가 평화 아카데미를 이것저것 좀 하셔가지고 옆에 있는 순천 YMCA 자극을 받아서 좀 비슷하지만 내년 순천 YMCA 80년이거든요. 80주년은 아니고. 그래요. 80년 맞이 좀 아카데미 계획을 하고 이걸 이사장님과 상의해가지고 10월, 11월 달에 이렇게 차근차근 80년을 준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80년, 80주년 뭐 달라요? 80년은 1945년에 생겨가지고 네. 중간에 이제 중단됐다가 됐다가 이런 거고 80주년은 45년부터 쭉 온전하게. 그건 주년은 이제 지속적으로 이어진 거고 80년은 끊긴 적이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역사 80년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의미를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알겠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어떻게 한 주 보내셨습니까? 네, 저희 여수 YMCA는 형제 조직이 딱 2개가 있는데요. 국제 YG맨 여수에 있는 14개 클럽이 있고요. 또 하나의 형제 조직은 저희 여수 YMCA I급 생협이라고, 생협 운동은 많이 아실 거예요. 2개가 있는데 특히 이제 I급 생협은 4,700명 조합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수 YMCA I급 생협은. 근데 최근에 이 생협 운동이 많이 침체해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스토어 샵을 중심으로 친환경 먹거리를 구매하잖아요. 근데 요즘 농협의 로컬 푸드라든가 요즘은 또 일반적인 이런 것들이 하도 많아서 많이 생겼어요. 네, 생협이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그래요? 네, 권역별 통합을 지금 추진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전체 전국적인. 근데 이제 전남 지역은 7개 I급 생협 조직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는데 저희 여수 YMCA I급 생협은 약간 좀 반대하는 입장. 어떻든 이게 건강하게 잘 되고 있는데 재정적으로나 운동적으로 이게 왜 권역장으로 일반적으로 다 모으려고 하냐. 그럼 재정과 모든 조직을 모으면
마을 단위 운동은 침체할 수밖에 없거든요. 재정권이라든가 다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좀 생협 내부에서는 여러 좀 논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도 순천에서 모여서 전남 권역 통합 논의할 건데 어떻든 이번 기회에 생활 협동운동이 오히려 동네나 마을로 가지 않고 중앙이나 권역으로 모이는 것이 과연 생협 운동의 올바른 원칙일까 하는 것을 취지에 맞겠느냐. 네네 이런 논의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게요. 생협은 생협 나름대로의 논의 구조와 건강한 민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나름대로 방법을 잘 찾을 거로 보여지고 대학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맞아요. 대학생활협동조합도 있었고 그다음에 순천 같은 경우는 아이쿱 생협이 2개가 있죠. YMC 아이쿱 생협이 함께 그린 아이쿱 생협으로 이름을 바꿨고 그다음에 순천 아이쿱 생협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YMC에서 출발한 그 생협운동들도 지금은 상당히 좀 어려움에 좀 처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쿱 생협에 이렇게 전환해서 하는 경우가들이 좀 있는데 저는 그 권역별 통합과 관련해서 생협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들이 건강성을 잘 유지한다고 한다면 어떤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지금 생협을 한 단계 좀 높여서 정말 중요한 생활운동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활로를 좀 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형제 조직 말씀하셔서 이 정도면은 라디오 전망대도 형제 조직 중에 하나 아닙니까? 맞죠. 아니 우리는 라디오 전망대 맞죠. 네, 여기에 이 정도면 하나 끼워주실 만하지 않나?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형 라디오 전망대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그 정도로 역사가 안 된 유독 것으로. 형제 조직인지 다 까만 옷을 입고 앉아가지고 그러네요. 그러네요. 자,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총파업에 들어갔어요. 민주노총은 지난 3일부터 연일 총파업 대회를 이어가고 있고 노동자들이 일터 대신에 거리로 나온다는 것이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날씨가 이 장마 기간인지라 더욱더 좀 가혹한 환경이 되고 있는데 풀어나갈 방식, 방향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오늘 할 이야기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먼저 민주노총 이야기. 이번 정부 들어서 노조에 대한 정부의 압박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저희도 이야기를 뭐 한 번, 두 번 나눈 것은 아닙니다만 광양에서도 뭐 유혈 진압 사태, 총파업 이런 과정들을 좀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는지 김대희 총장께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윤석열 정부가 좀 노동행위,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것은 약간 좀 터부시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좀 가지려는 것이 우려스러워요. 왜냐하면 정권을 새롭게 인수하고 나서 간편한 사건으로 노동계를 대부분 좀 몰아내는 이념화 시켰고요. 그리고 브랜트 노조에 대한 그 살인적이고 강경한 진압이 좀 놀랬거든요. 이런 과정들. 그리고 또 노동부 장관이라든가 또 우호적으로 한국노총하고는 그동안에 정부가 한국노총하고는 우호적이었는데 요즘 그런 형태도 없거든요. 무조건 노동계라면 일단은 뭐 강제적으로 탄압하고 억압하고 혹은 또 간첩단으로 이념화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좀 약간 이 사회적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평생을 검사로 살았던 검찰총장 출신이라면 그리고 본인은 누구보다 헌법주의자라 그랬거든요. 근데 헌법 제33조에 보면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의 그 단결권 그리고 뭐 행동권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자기 보장이 필요한 건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유례가 없는 그런 노동에 대한 터부시하는 경향이 자칫 우리 사회를 더욱더 이념화 또 뭐 양분화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김석 총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뭐 가난한 사람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뭐 음식을 먹어도 뭐 그런 유의 이야기들을 좀 하고 반서민적인 이야기를 꺼낸다거나 반대로 종부세 인하 등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거나 이런 가운데에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120시간 노동을 좀 이야기했다가 지금 좀 현재 사그라들었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좀 치우쳐 있는 정책을 이미 대통령 후보 때부터 약속했고 또는 그것을 공약화는 하지 못했지만 그런 뉘앙스들을 계속 펼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놀랍지는 않습니다. 놀랍지는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노동조합을 건폭으로 이야기를 한다거나 지난번 화물연대 그 총파업 때도 보면 결국은 화물연대를 고립화시켜가지고 굉장히 노동조합 하는 사람들을 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이렇게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방금 김대희 총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분리시켜 놓고 난 다음에 저는 그걸 악마화라고 생각하는데 김대희 총장님은 뭐 예를 들면 좌공용경화 한다거나 뭐 빨갱이라고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일종의 여론전이 그렇죠. 있었죠. 여론전을 하면서
실상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국민들이 알 수도 없는 가운데서 그들을 아주 나쁜 사람들로 취급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정책 기조가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어쨌든 지금 현재 노동자들이 이번 총파업을 진행하는 것도 그것과 무관치 않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노동자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뉴스에서 어디서도 참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노동자들이 파업을 내걸고 있는 것 중에 보건노조에서 내걸고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다 지금 공공의료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은데, 그렇죠. 국민들이 환영할 내용이 많은데 일단 총파업이다, 거리에 나온다, 뭐 불편을 끼치고 있다. 불편을 끼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협상 파트너로서, 그리고 각 병원들이 협상 파트너로서 제대로 나서서 이 노조의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큰 것이 노조 탄압에 대한 이야기가 큽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일본 원전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 담겨 그렇죠. 있는 것이고, 노조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 또 민영화, 공공요금 인상 처리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인데 얼마나 들어보셨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청취자분들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대희 총장님?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정부라면요, 다양한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업종별로 현장에서 노동조합의 이야기가, 대부분 나라에서 노동조합의 이야기가 중요한 정책의 결정을 두거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1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외국에 비해서도 굉장히 노동조합 조직률이 굉장히 약한 나라인데, 어떻든 뭐 요즘 최근 들어서 모두 정부에서는 다른 외국이나 뭐 일본이라든가 유럽이나 미국 보더라도 어떤 소수지만 그래도 이 노동조합의 공통된 정부에 대한 정책들은 받아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부분 국민의 입장들을 받아내려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노동조합의 이런 이야기들을 터부시하고 오히려 그냥 다 몰아내야 될 정도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87년도 노동조합이 대투쟁 통해서 나름대로 민주적 체계로서의 노동조합이 들어온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에도 노동조합을 이렇게 터부시하지는 않았거든요. 일정적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정책에 반영하려고 그랬고, 어떻든 기업의 뭐 폭증하는 이윤보다는 어떻든 노동조합의 정당한 임금 인상이라든가 뭐 근로조건 개선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기는 기울여 보려고 하는,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기는 기울여 보려고 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도 그런 내용들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흉내는 내는데, 지금은 아예 그런 자체가 없어버리는 거거든요. 이러면서 어떻든 뭐 이게 30% 지지를 가지고 있는 정권의 한계인지 몰라도, 이러다가 이제 중산층마저도 노동조합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부름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떻든 30%를 뭐 5대5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정책적 배경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활동과 노동조합의 어떤 그 회사와의 단체 협상이나 이런 과정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양쪽 모두 다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복수노조도 있게 되고, 그다음에 단체 협상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노조에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쨌든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 또는 임금 또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참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정부가 들어서서는 이 노동조합의 이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문제 제기화했고 범죄시하고 있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종서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철도노조 같은 경우는 SR하고 KTX의 그 고속철도에 하나로 통합하게 되면 국민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이걸 수행해라라고 하는 요구들을 하고 있고, 보건노조 같은 경우는 간병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전면 실시하라고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간호사 1명당 환자 수 5명을 좀 제도화하라고 이미 19년 전에도 요구했었던 그 해묵은 거 가지고 지금 현재 다시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간호법이 통과되지 못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의사가 해야 될 시술이나 이런 것들 간호가 대신하는 이 불법을 근절해달라고 하는 요구들을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공익적인 지금 현재 요구이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만약에 간호법이 통과됐다라고 하면 이 파업이 과연 계속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라고 따져놓고 본다고 하면, 결국은 이런 말은 좀 지나칠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보건의료노조 파업을 부추긴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19 겪었잖아요. 그때 의료원들의 얼마나 그 소중함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았습니까? 그러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되는데 코로나19 전담병원 정상화도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지. 그다음에 공공의료원들에 대한 예산이랄지 이런 것들을 각 도에서, 정부에서
또 깎고 있지. 또 광주에서도 또 의료원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현재 분쟁이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에 크게 달라지고 있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 가장 현장에 있는 보건의료 노조에 있는 그 간호사들과 이분들께서 앞장서서 공공의료를 외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고 정부가 이 문제를 경청하고 각 병원들은 수용할 준비 또는 대화할 준비를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핑계를 너무 노조에다가 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야기를 보건노조 관련된 세부적인 것은 잠시 후에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걸로 하고 그 전체 파업 정도에 대해서 여론 찬반이 팽팽하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 그러면은 정부의 여론전이 먹혔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일단은 뭐 압도적 지지까지 바랄 수는 없겠지만 네네 맞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약간 노조 조직률이 11%대라면 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을 하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렇다 보면 나머지 국민들에 대해서 노동조합을 계속 때리면서 정부의 정당성을 가져가려고 하는 측면. 왜냐하면 노동조합을 때렸을 때 실제로 여론전은 정부 입장을 찬성하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노동조합 운동의 특수성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유럽이나 일본, 미국은 제조업이 발달되어서 오늘날의 선진국이 되었는데요. 제조업이 많을수록 노동조합 조직률이 가입률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는 유럽이나 미국은 한때는 50%, 60%, 70%대까지 노동조합 조직률이 있었는데 2000년대 들어서서 이 제조업이 없어지면서요. 제조업은 다 아시아 쪽으로 넘기면서 중국으로 넘기면서 결국은 노조가 지금 20%대 가입으로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면 전통적인 제조업이 없으니까 그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코로나 시대에 봤잖아요. 제조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를 이겼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수입이 전자, 반도체, 조선, 뭐 자동차, 중화학, 제조업 강국이거든요. 그럼 제조업 강국인데 여전히 노조 조직률이 11%대예요. 그거는 뭐냐면 화이트 칼라층에 대한 우호적 입장과 블루 칼라층에 대한 좀 부정적 여론들이 어느덧 정부가 이걸 인식하고 윤석열 정부 인식하고 여전히 노동조합을 때림으로써 저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의견들을 좀 그나마 무마시키려고 하는 측면들. 저는 우리나라가 제조업 강국으로 가려면 노동조합 가입을 더 높여야 되고요. 노동조합 운동을 긍정성을 자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조업에서 나오는 수많은 이윤을 기업주가 다 가져가면 안 되거든요. 유럽은 노동조합이 가입률이 높아지면서 이걸 임금 인상으로 분배를 시켰거든요. 사회적 분산을 시켰고 노동조합 가입률이 높아지니까 가계 수입도 증대했고 그러면서 구매력도 높아지고 노동조합은 또 특히 현장에서 제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 보건의료 이런 영역에 상당히 많은 집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동환경도 개선되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졌는데 노동조합을 때리면 임금 인상은 더뎌질 거고 경기 침체는 장기화될 거고 현장에서 안전사고는 더욱더 늘어날 거고 그럼 결국 이것을 방기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김석 총장님, 기득권 세력 중에 하나로 노조를 보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이건 역시 정부의 여론전 중에 하나라고 그렇죠. 보십니까? 뭐 귀족 노조라고 했다가 지금은 거의 뭐 범죄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조 활동에 대한 이해를 일방적으로 지금 정보 전달이 국민에게 좀 전달되고 있는 것들이 문제라고 보여지고 저는 이제 노동조합도 사회적 참여 활동들을 좀 더 확대하면서 노동조합의 건전한 활동들이 좀 더 국민들에게 인식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매년 그 파업을 할 때마다 국민들은 찬반으로 팽팽하게 맞서거든요. 예전에는 그 반대하는 입장이 훨씬 지금보다 더 강했죠. 네. 사실은. 네, 그런 걸 놓고 본다고 하면 그래서 노사정위원회도 만들고 별의별 제도를 다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정부 들어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민주노총은 물론이고 한국노총도 전면 중단을 선언해버린 가운데서 김문수 그 위원장이 이럴 때 뭔가 노동 현장을 좀 찾아다니면서 관계자들을 만나고 그런 어떤 정부 안에서 제도적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모두가 다 대통령 입만 바라보고 있으니 혹이라도 그 대통령 입만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서 혹여 그 생각과 내용이 좀 자칫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죠. 복지부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그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정부 주체가 지금 현재 아예 없는 것도 굉장히 좀 심각한 것이고 일방적 그야말로 프로파간다죠. 정부가 나서가지고 프로파간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어떤 기득권화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 노동조합들의 파업에 대해서
국민들의 찬반이 팽팽하게 좀 맞서고 있는 건 아닌가. 네. 여기에 맞서가지고 또 노동자들은 사회적 이슈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폐지 문제랄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좀 거들면서 조금 뭔가 시민들의 참여나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좀 얻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종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정부의 생각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출구가 안 보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보건의료 노조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면 의료계의 그 해묵은 담론들, 네네. 담론이라기보다는 이게 현실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현실이 19년째 안 바뀌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네네. 공공의료 확충이 참 어려운가 봅니다. 간호사 자격 따고 1년도 안 돼가지고 나오는 분들이 절반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얼마나 열악하면은 이런 업종이 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자, 보고 계십니까? 환자 안전을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간호사 한 명당 환자 수 5명을 제도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간호 인력들이 얼마나 노동 강도가 심한지를 19년 전부터 이미 얘기됐던 것이고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던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때였습니다. 간호사들 비롯한 의료진들에 대한 그 수고스러움 우리가 두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가장 먼저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했던 것이 이를 위해서 의사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의사 인력의 확충은 결국은 그 의사가 해야 할 시술이나 처방을 간호사가 대신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이거 대신한다고 하는 건 사실은 불법인데 네. 엄연하게 지금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할 수 없다라고 간호사들이 간호사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한 거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요구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도대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데라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잖아요. 전남 지역에 있는 도민들은 보건의료 노조에 대해서 지금 박수치고 쌍수로 환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불법 의료를 근절하기 위한 의사 인력 확충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의대 설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 해결에 어떤 뭐 연결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하고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네. 해야 될 일을 보건의료가 먼저 나서줘 있는 거고 다만 여기서 보건의료 노동조합이 이 총파업을 결정할 때는 엄청난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환자들이 있고 병원에 그럼요. 대한 운영 중단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다행히 이제 오늘 뉴스를 보면 크게 병원별로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하지만 그건 또 나름대로 보건의료 노조의 나름대로 이렇게 고심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나오지는 그렇죠. 못할 테니까요. 이 노조가 이야기하고 있는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문제, 간호사 확충에 대한 문제, 의료 인력에 대한 확충에 대한 문제. 그로 인해서 그 필수 의료 서비스를 책임을 정부가 져야 된다. 왜 도대체 우리한테 희생을 강요하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정말 저희가 귀담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제 집사람이 간호사예요. 간호사인데 실제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 자격증을 따는 사람 70%가 장롱 면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롱 면허를 갖고 네. 있다고요? 그럼 면허증만 있고 그건 장롱에 놔두고요. 간호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거죠. 타 직업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물어보니까 일단 들어오면 3조 3교대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예. 완전 24시간 병원은 돌아가야 되니까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병원이나 의료 현장에 있어서 전체 의료 보건 인력의 의사는 10%도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90% 이상은 간호사라든가 인상병리에 있는 다양한 전문가, 그러니까 보건 의료인들이 모여서 이거 우리 환자들 임상을 치료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도 간호사들은 특히 이제 무면허 불법 의료 현장에 한 10,000명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의사가 해야 될 역할을 10,000명 정도 간호사가 수술실이나 여기서 하고 있는 게 불법으로. 근데 몇백 명 늘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저는 이제 너무 한 것은 병원에 가보셔야 알고 우린 지금 현재 마스크 풀었잖아요. 병원은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네. 간호 인력뿐만 아니라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걸 현장에서 보고 있는데 노동 강도가 높다는 이야기를 간호사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간호사를 배출하는 숫자에 비해서 간호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도하는 문제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왜 정부가 자꾸 그렇게 희생만 강요하는 가운데서 병원만 커지고 간호 인력은 늘지 않고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노동 강도가 굉장히 세지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반 사적 병원이나 공공의료 병원을 좀 확충해서라도 그 공간에서 1차, 2차 병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필수 의료 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좀 관심을 갖고 좀 추진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의사 인력을 늘리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중간에 협상하다가 의사들의 파업 이후에 이 문제를 접어버리고 나서 전반적인 공공의료에 대한 공공정책이 한참 뒤로 퇴보해버렸다라고.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가면 예. 저희가 이야기할 게 너무 그러니까요. 많아지니까. 미안해요. 예. 네, 김대 총장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믿어주시죠. 아닙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그 병원은요, 특히 이제 임상이라 그러죠. 사람이 아픈 환자를 대하는 임상병원에는 다양한 전문직 직업이 있는 거예요. 네. 직종이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고 뭐 임상병리사가 있고 뭐 물리치료사가 있고 수많은 또 엑스레이 영상이라든가 보조 기사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이 사람들은 각
각각이 다 전문적인 자기 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는 간호사를 통제하는 지휘자가 아니라요. 간호사 내부에 고정적인 자기 전문 영역이 있고요. 의사도 전문 영역이 있고 이러한 전문 영역과 영역이 만나서 환자를 치료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간호사는 의사로부터 을은 아니거든요. 자기의 전문 직종을 보다 더 전문화하고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서 간호법을 제정했는데 대통령은 이걸 거부해버린 거 아니에요. 의사만 있으면 된다라는 시각이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의사가 간호사를 통제하고 부리면 된다는 인상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누구도 간호사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우수한 인력들, 세계 어디 가더라도 우리나라 간호사처럼 뛰어난 인력이 없거든요. 다 그만두는 측면이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의료법, 간호사법 제정이 안 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유한 자기의 전문적 직종이 있는 사람들끼리 병원에 모여서 같이 각각의 영역에서 제대로만 해나가면 누구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적 만족감을 가지고 환자들한테 더욱더 서비스가 뛰어난 그러한 좀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하니까 결국은 수십만 명의 간호사가 파업 현장에 나오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정부와 여당은 다소 좀 조용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총파업이라고 하는데 원래 좀 조용하지 않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러니까요. 지금은 뭐 대응을 할 그것 방법이 말고 자꾸- 다른 후쿠시마 이슈도 그렇고 양평 고속도로 이슈도 그렇고 여기에 붙여서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약간 언론 보도에서 조금 좀 소외되는 측면도 있고 또 주목받지 관련해서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이 문제보다는 더 큰 그 앞선 두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정부 여당에서 이 노동계 파업을 터부시하고 있기보다는 일단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겠죠. 정말 그 협상과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굉장히 좀 국민 여론화 시켜가지고 이 문제를 좀 할 텐데 국민 여론화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지금 보건의료노조 파업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의 파업들이 조금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을 만들고 있지 못한 것이 좀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네. 김대 총장님 누가 어떻게 출구를 좀 뚫어야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저는 대통령실에 변화가 없으면 출구 안 나온다고 맞아요. 봅니다. 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좀 고용노동부든 뭐 보건복지부 장관은 허수아비 장관들 아닙니까? 다 대통령실만 바라보고 그러죠. 있죠. 대통령실만 다 바라보고 있으니 그럼 야당이 좀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그 측면은 뭐 안타깝죠. 이제 야당은 그래서 이제 법을 제정했는데 하는 것마다 대통령실이 노노하니까요. 근데 이런 것은 사실상 지금 긴급하게 상임위를 열어서라도 아까 말씀하셨던 어떻든 여야가 입장은 달라도 각각의 이야기를 듣고 제도화하고 저는 이번에 또 필요하면 법이나 내용들 예산들 통제 저는 국회가 해야 된다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야당의 권한은 나중에 예산 집행이랄지 법 개정이랄지 이런 걸로 있는 거잖아요. 예산 심의랄지. 법 개정은 간호사법 개정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버렸어요.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일단 공공예산 관련했으면 예산 편성을 해서 올리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증액을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야당은 이 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역할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공공 의료 확대하는 문제, 사실상 간호 전문 인력이라든가 그리고 의사 내에서도 몇몇 사람들은 공공 의료 확대가 그나마 각각의 이제 수도권과 지역의 편차성을 깨우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라도 좀 국회 차원에서 민주당이 어차피 다수당이니까 좀 과감히 우선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든 뭐 국민의힘을 끌고 들어와야지 국회 내에서 판을 만들고 국회 내에서 새로운 제도적 모색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제가 보기엔 양평 고속도로 한 방 얻어맞고 대통령실은 지금 거의 뭐 그렇게 상태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토 가버리지 않습니까? 갔다 오고 나서도 여기에 대한 입장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마다 국민들을 지금 다 적으로 만들어버린 행태인데요. 그런데 저는 우려스러운 것이 여전히 언론은 90%를 보수 언론이 장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한 달, 두 달, 세 달 되면 벌써 좀 민주노총 총파업은 벌써 뭐 20일 다가서고 있는데요. 한 2, 3개월 되면 국민들은 피로감이 있다고 해서 보수 언론이 한꺼번에 나오면 이게 또 검경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사정당국으로 가는 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어요. 물론 이제 검찰도 사실상 일하지 않고 특활비 170억을 날로 먹은 거 아니에요. 검사들 중심으로. 여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네. 예. 일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자기들은 특활비도 받아가는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가 인간다운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방정부도 보면 시장님들이나 보면 공약 중에 노동이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 사회를 만들겠다.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그게 경제 공약에서 제1호 공약이 돼야 된다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노동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거기에 국민들의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노동자가 경제사회의 한 일원이지 경제사회의 한 부분이고 경제사의 한 축입니다. 그걸 우리가 모두 같이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의 획기적인 입장 변화가 좀 있기를 기대하는 두 분과 함께 이 정도로 이번 주는 마무리하죠. YMCA 토론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7월 14일 금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중현님의 빗속의 여인 흐르고 있어요. 이 노래 들으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 노란 레인코트에 감은 눈동자 잊지 못하는 다정하게 미소 지며 마음의 우산을 받쳐주네. 나리는 빗방울 바라보며 맘없이 말없이 걸었네. 잊지 못한 이 속의 여인, 그 여인은 잊지 못한 다정하게 미소 지며 어두운 우산을 받쳐주네.